법 말장난의 과학 이런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통렬한 비판을 가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덕규 변리사이신데요.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시는 그런 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건 한 30년 가까이 변리사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체계 전반, 뭐 검찰, 사법부, 심지어 헌법재판소, 변호사까지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책을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셨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리사도 크게 얘기해가지고 법률 분야의 이제 한 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범위가 좀 한정돼 있다고 할까요? 특허 사건, 예, 또 상표 사건, 요거에 한정되는 특수 분야의 어떤 그 법률 업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는 주로 이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 또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특허 사건을 그 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하는 과정에서 한 3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의 그 사법 그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갖다가 실제로 다 체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특허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법체계 시스템 속에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느끼신 걸 한번 써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네. 점들을 좀 정리를 했고. 평소에 좀 울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허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상당히 좀 아직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항상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근데 그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특허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법체계 전반의 문제가 또 있더라. 그렇죠. 그걸 이 책에 이번에 담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말장난의 과학. 제목은 왜 이렇게 붙이셨어요? 예. 좀 이 풍자적이라고 할까요? 예. 아마 이런 의미를 좀 풍기는데 예. 원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허. 아일랜드 극작가의 그 찰스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 1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 예, 18세기에 이미.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 법이 참 말장난이었길래 이 사람은 이런 말을 그 하나의 공인으로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법률 책을 보다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뒤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 제목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장난이 많더라. 예, 말장난이죠. 하나하나 봅시다. 검찰, 법원, 또 뭐 헌법재판소, 변호사 뭐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고 계신데 먼저 검찰 분야. 이 책의 제2장을 보면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 검찰이라든가 모든 사법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속속히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은 특정 이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아온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그런 글을 써놓은 건데 그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검찰청사가 이전돼야 됩니다. 왜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하고 관계가 되는 점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3부가 삼권 분립하에서 그 3부가 하나의 정부를 이루거든요. 그럼 검찰은 어디에 있느냐? 행정부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에 행정부에는 또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행정부 이거는 3부고 그다음에 행정부 관할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중에 법무부에 속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청이 불과한 겁니다. 외청이죠. 그래, 외청이죠. 여러 법무부 내에도 또 다른 청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사가 위치가 어떻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위상으로 봤을 때 사법부하고 그 검찰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말로 얘기해가지고 사법부가 할아버지격이라고 하면은 법무부가 아버지격이고 그다음에 검찰청은 손자격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법률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사법부 법원하고 항상 쌍둥이 빌딩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대법원 뒤에는 대검찰청이 있고 고등법원 뒤에는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검찰청이 있고 그러네요. 지방법원에는 지방 그 지청이 있고 그러네요. 이렇습니다. 건물이 오히려 검찰청이 좀 큰 것도 같은데요. 그건 물론 최소한 이건 쌍둥이를 거의 이루고 비슷하네요, 있습니다. 진짜. 위치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보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다 조사도 했고 이 책에도 그 사진이 너는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일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더 크고 웅장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규모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쌍둥이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예, 예. 절대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야,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그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갖다가 네. 손상시킬 수 있는 네. 국가의 기본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그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버린 검찰이 할아버지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또 검사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의 힘이 과도하게 세다? 예, 쓸 수도 있는데요. 예. 쓸 수도 있는데 예. 건물 자체가 청사부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위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법원이 즉 사법부가 자기 위상을 못 찾고 있다고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언급을 하셨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거는 언젠가는 그 폐지되어야 될 그 재판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 이 헌재가 사실 우리나라 그 기본권을 유린했던 그런 독재 정권 때문에 유신 정권 때문에 이제 탄생을 했던 이런 재판소인데요. 예. 헌재의 그 심판 대상이 뭡니까? 심판 대상 딱 4가지입니다. 예.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그 권한 쟁의, 그다음에 이 기본권입니다. 위헌 법률 뭐 이런 거죠. 예. 위헌 법률 바로 기본권에 관한 그렇습니다. 거죠.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탄핵 헌법재판소 25년 역사 동안에 탄핵 사건 지금 하나 있었습니까? 예. 정당 해산 지금 하나 진행 중입니까? 예. 이 권한쟁의 몇 건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럼 그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헌법재판소를 둘 이유가 없죠. 헌법소원 사건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대법원에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헌법소원 사건이 조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소원 사건도 대부분은 그 관할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한 10년 조금 오래된 판례지만은 그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 합헌이다. 이거를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셔틀버스, 백화점 셔틀버스가 인간의 기본권이냐면은 그건 기본권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백화점 셔틀버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익분쟁. 그렇죠. 이익분쟁. 백화점 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업자라든가, 아니면 슈퍼마켓 업자라든가, 이러한 당사자 간의 이익이죠.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 당사자 간의 이익은 법률로 제정하거나. 법원에서 하면 된다? 아니죠. 이제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요. 법률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국회의 소관이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가지고 정할 일이라면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그리고 분쟁이 있다면 그렇죠. 법원에 가서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헌재에 올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좀 대상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이건 월권행위죠. 월권행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법부의 이제 최고인 대법원은 지금 상고 사건이 너무 많아서 별도의 상고 법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하셨더라고요. 상고법원 전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상고법원을 쓰지 않았지만은 최근에서 이제 그 대법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을 둬야 된다. 그 이유는 상고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1인당 대법관 1인당 1년간 3,000건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큰일입니다. 왜냐? 일본의 그 대법원 사건이 상고 사건이 일본은 약
6천 건 정도 됩니다. 6, 7천 건. 예. 예. 독일은 3천 건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 13,000건. 한 예. 2년 전 데이터로 봤을 때요.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도 너무 많고. 이거는 뭐 인구수로 비례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은 사건입니다. 예.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2심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 2심이 판결이 정당하게 나오면은 누가 또 비용 들여가지고 누가 상고를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이유는 전관예우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관예우, 그 현직에 있던 나온 그 전관 변호사를 갖다가 사가지고 예. 하면은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서라도 상고를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고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심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예. 전관예우를 없애면 상고 건수 줄어들죠. 상고 건수는 저절로 줄어든다. 예. 상고법원 이거 상고법원은 옥상옥 대법원이 또 옥상옥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4심제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사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많이 갑니까? 아유, 많죠. 예. 예. 5만 원 사건이라고 이 책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5만 원 사건? 예, 5만 원짜리.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호텔 종업원이 차량 그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이 가리개로 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모텔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가린 것이 번호판을 가렸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 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벌금 5만 원짜리. 벌금 5만 원짜리를. 근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예. 2심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 거기에서 그것이 그 유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5만 원 벌금이 네, 맞다. 5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자 상고를 해가지고 예. 상고에서 이거는 무죄로 다시 또 나왔습니다. 파기환송.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세상에 어느 나라 대법원이 예. 5만 원짜리 벌금 사건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예. 그거를 갖다가 예.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이건 대법원의 참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2심의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예. 좀 잘못 판단했으니까 억울해서 상고까지 간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심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아니고 3인에 의해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그거를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도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또 다른 전관예우나 예. 아니면은 무슨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조차도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대법원 하면 굉장히 거룩한 곳인 줄 알았더니 5만 원짜리 사건도 하는군요.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1, 2심 재판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전관예우를 없애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판결문을 갖다가 공개하는 겁니다. 예. 판결문 지금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판결문은 원래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도록 돼 있죠. 헌법 109조에 보면은 예.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공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전체 판결문 중에 몇 % 정도 공개됩니까? 그거는 이 통계에 나온 거로 보면은 뭐 한 5%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밖에 공개 안 해요? 정확히 하지 않지만은.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혹시 무슨 그 개인의 명예훼손 이런 우려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판결문 공개하고 그 개인의 명예훼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법부는 그걸 이유로 되겠죠. 사법부는 그 핑계죠. 예. 근데 95% 정도 공개 안 하는 건 다 그런 이유다라고 사법부는 말을 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하. 그 일부 잘못되고 있는 판례를 그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전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기에는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 안 한다 이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떳떳하면은 왜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예. 헌법에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 떳떳하다고 하면은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예. 공개하는데 돈이 듭니까? 이게 전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이거 판결문을 요청해도 공개 안 해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번호라든가 사건 번호를 알아야 그때서 그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서. 그거는 공개가 아니죠. 공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모든 판결문을 갖다가 예. 언제 어디서 뭐 도서관에 가면은 최소한도 예.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지는 게 공개지. 그 사건 번호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걸 갖다가 구한다. 그거는 공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당사자들은 어쨌든 판결문을 다 보게 되죠. 당사자는 보죠. 그렇지만 그렇죠. 또 사건 번호 같은 걸 알고 청구하면 볼 수도 있죠. 예,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자꾸 제한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공개를 해라. 완전 공개를 하는 거죠. 나오는 판결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판결을 갖다가 전부 10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면 어떤 이점들이 생깁니까? 판결문을 공개하면은 자기 그 판사의 그 이름도 들어가고 그것이 기록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우리 역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문을 쓰겠습니까? 판사가. 오픈이 된 상태인데 전관 예우가 전관이 와가지고 전관 변호사가 와가지고 청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함부로 받아주겠습니까? 자기 명예가 달린 일이고 자기 자존심이 달린 일이고 누가 읽어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쓸 수가 없다 이거죠. 당연하죠. 결국은 국민의 감시를 하자 이거군요. 감시 기능이죠. 감시 기능 겸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법조계가 법리가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판례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비판을 거쳐가지고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심, 2심 판결도 좋아지고 당연히 좋아지죠. 정관 예우도 저절로 줄어든다.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진짜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판결문 공개입니다. 아주 판결문의 질도 높일 수 있겠네요. 당연히 높아지죠. 질이 안 높아질래야 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전문 용어로 문장 하나가 한 2페이지씩 가는 그런 판결문 많잖아요. 지금 그거는 약간 별도의 문제지만은 우리 판결문이 빨리 만연체에서 간결체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다 같은 글을 갖다가 다 같은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왜 간결체로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못 하죠? 그거는 이 법원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 판사들이 잘못된 습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또 그런 거를 갖다가 은폐를 하려고 두루뭉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묘하게 그렇죠. 논리를 꼬는. 저는 그걸 꽈배기 문장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법조 전체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필미로 자꾸 비밀주의,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의 한 상징 아닐까요?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개하자.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개혁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혁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 청사를 옮기는 등의 검찰의 힘이나 이런 걸 좀 줄여나가는 방법은 또 혹시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검찰 개혁 여러 번 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사법부가 제 위상을 찾아갈 때 비로소 검찰도 제 위상을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검찰로서 태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말씀 들어보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탄탄히 쓰면 그렇죠. 지금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직 판사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직 검찰 출신들이 막 맞습니다. 엄청나게 로비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안 통하면 검찰 스스로 이제 사법부의 권위 밑에 가라앉겠군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우리나라 법조가 제대로 갔을 때 헌재는 자동적으로 이 대법원에 흡수되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3부 시작하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높지 않다.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나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손실이죠. 말씀하신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면 사법부는 존중받겠죠?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받고 알겠습니다. 권위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판결문 공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대안 법원이 어떻게 좀 나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말장난의 과학 편의신 최덕규 변리사였습니다.